재민 씨, 제발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용서해줘요. 그녀는 물류센터 앞 아스팔트 위에서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었다. 한때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당당하고 세련됐던 여자는 이제 행인들의 시선 속에서 초라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상하리만큼 차가웠다. 사랑의 눈물이 아니라 무너진 현실 앞에서 흘리는 후회의 눈물이었으니까.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한 남편이 아내의 배신을 알아차리는 순간 사랑은 가장 잔혹한 얼굴을 드러낸다. 호텔 어메니티 샘플, 블랙박스 속 목소리, 그리고 법정에서 울려 퍼진 오늘은 내가 결제할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다. 믿음은 산산이 조각났고 분노는 냉정한 복수로 바뀌었다. 나는 올해 46살, 서울에서 작은 배송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윤재민이다. 직원 15명 남짓의 회사지만 나는 이 일을 내 손으로 일궈왔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아침마다 창고 문을 열고 트럭이 나갈 때 나는 늘 생각했다. 오늘도 가족을 위해 산다. 그 단순한 신념 하나로 쉼없이 달려왔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 그럭저럭 평온하다고 믿었다. 아내 김다혜는 42살, 서울 한복판의 고급 호텔에서 VIP 고객을 담당하는 매니저였다. 늘 단정하고 세련된 옷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던 그녀를 볼 때마다 나는 자랑스러웠다. 결혼한 지 15해, 사춘기에 접어든 딸 하나와 함께 우리는 남들 부러워할 만큼 평범한 가정을 꾸려왔다. 서로에게 큰 불만도 없었고 때로는 무심했지만 그래도 우리 사이엔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작은 균열이 눈에 보이지 않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오늘은 중요한 고객 미팅이 있다는 말이 자주 들리기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저녁 6시면 어김없이 들어오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10시, 11시에야 집 문을 열었다. 나는 처음엔 승진이 가까워져서 그런가 싶었다. 일에 열심인 사람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다. 다혜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평소엔 연한 화장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붉은 입술을 칠하고 낯선 향수를 쓰기 시작했다. 출근할 때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한참 다듬고 새로 산 귀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그런 그녀를 보며 나는 괜히 농담처럼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꾸며? 다혜는 웃으며 대답했다. 요즘 호텔 분위기 알잖아. 이미지 관리도 일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웃으며 넘겼다. 내가 몰랐던 건 그 사소한 변화들이 우리 사이에 서서히 균열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다혜는 어느 날부터 옷차림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몸에 꼭 맞는 원피스와 화려한 구두를 신었다. 향수 냄새도 바뀌었다. 낯설 정도로 강하고 오래 남는 향이었다.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직장 분위기 알잖아. 호텔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그 웃음 뒤에서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지만 나는 믿었다. 그녀는 나의 아내였고 나는 여전히 그녀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다혜가 동료들과 쇼핑을 간다고 하며 외출 준비를 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 하이힐, 귀걸이는 반짝였고 머리는 평소보다 곱게 말려 있었다. 현관문을 나서며 굽소리가 또각또각 울릴 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내 가슴에 남았다. 그녀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불안감이 서늘하게 밀려왔지만 그 이유를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늦게 돌아온 그녀의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다. 동료가 선물해줬어. 그 말은 자연스러웠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주말이면 친구를 만나러 간다 했고 평일엔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왔다. 핸드폰을 더 자주 확인했고 내가 다가가면 화면을 재빨리 뒤집었다. 그 모든 행동이 하나하나 마음에 걸렸지만 나는 설마라는 믿음으로 스스로를 숙였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 다음 주에 찾아왔다. 다혜가 출근한 뒤 빨래를 정리하다가 세탁기에서 꺼낸 흰 블라우스를 개던 중이었다. 주머니에서 낯선 것이 떨어졌다. 작은 향수 샘플이었다. 눈에 익은 호텔 로고, 서울에서도 가장 비싼 호텔 중 하나였다.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우리 집엔 있을 리 없는 물건이었다.
나는 그 작은 병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머리로는 모든 것을 이해했지만 마음은 인정하지 못했다. 그날 밤 다혜가 돌아왔을 때 나는 조용히 물었다. 오늘은 어디 있었어? 그녀는 평소보다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회사 VIP 고객이랑 미팅 있었어. 목소리가 떨렸고 눈을 피했다.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평온함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일을 해도 머릿속은 온통 그 호텔 이름뿐이었다. 직원들이 말을 걸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믿음은 그렇게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아내를 의심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괴로웠다. 15해를 함께한 사람인데 그 모든 세월이 거짓이었을까 하는 생각과 그래도 증거는 분명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엇갈리며 나를 흔들었다. 나는 결국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다. 확실하지 않은 채로 살아갈 수는 없었다. 다혜의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었다. 사고가 났을 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문득 그 안에 내가 놓치고 있는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주말 다혜가 딸과 함께 외출한 사이 나는 조심스럽게 메모리 카드를 꺼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했다. 컴퓨터에 연결하고 화면에 떠오른 수많은 날짜들 중 최근 일주일을 선택했다. 처음엔 평범했다. 출퇴근길, 신호대기, 지루할 만큼 똑같은 장면들이 이어졌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이상한 영상이 나타났다. 다혜의 차 아니었다. 운전석엔 다혜, 조수석엔 낯선 남자가 타고 있었다.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자, 깔끔한 셔츠와 시계, 그리고 무심하게 웃는 표정. 나는 화면에 고정된 채 숨을 삼켰다. 그때 블랙박스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또렷이 흘러나왔다. 오늘은 내가 결제할게. 다혜의 목소리였다. 알았어. 당연히 내가 내야지. 남자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 짧은 대화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친밀함이 있었다. 결혼하지 않은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내야 했다. 영상을 되감아 자세히 보니 창문 틈으로 스쳐 지나간 번호판 숫자 일부가 보였다. 나는 지인을 통해 그 차량의 주인을 조회했다. 결과는 박성훈, 47, 건설회사 영업이사, 기혼자. 숨이 멎었다. 그 이름이 스크린 위에 떠 있는 순간 나는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었다. 박성훈의 주소는 서울 강남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 중 하나였다. 그의 세계와 나의 세계는 전혀 달랐다. 나는 그저 평범한 가장이었고 그는 화려한 도시의 중심에서 빛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그 영상이 내 인생의 균열을 완전히 벌려놓았다. 그 아파트는 우리 집보다 훨씬 컸다. 평수도 2배는 되어 보였고 시세는 몇 척이나 더 나간다고 했다. 엘리베이터 홀에는 향기로운 디퓨저 냄새가 났고 복도는 마치 호텔처럼 조용했다. 나는 그곳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다혜가 변한 이유, 어쩌면 이 화려한 세계가 그녀를 삼켜버린 걸지도 모른다고. 그 남자의 삶은 빛나고 나는 그 빛 바깥에 서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박성훈이라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물류센터 일을 서둘러 마치고 차를 몰아 그 아파트로 향했다. 입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가야 할까, 돌아서야 할까. 결국 나는 경비실로 들어가 박성훈 씨 택배가 잘못 배달된 것 같아서요. 라고 말했다. 손이 떨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심장이 귀 가까이서 뛰기 시작했다. 23층 버튼을 누르며 속으로 되뇌었다. 지금 돌아가면 평범한 하루로 끝날 수도 있어.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안쪽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나는 침을 삼키고 말했다. 택배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어서요. 문이 열렸다. 단정한 머리, 깔끔한 셔츠, 맑은 얼굴의 여성이 서 있었다. 순간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윤재민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사실은 택배가 아니라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여성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더 열고 나를 안으로 들였다. 거실 안은 따뜻했고 창문 너머로 저녁 햇살이 기울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정수연, 39살. 강남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한다고 했다. 말투는 부드러웠고 눈빛엔 믿음이 있었다. 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박성훈 씨와 제 아내가 함께 있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남편은 집에서는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고 저한테도 늘 다정했어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나는 노트북을 꺼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었다. 짧은 영상이었지만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화면 속 남자 그녀의 남편은 다혜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다정했지만 잔인했다. 이게 정말 우리 남편이에요? 수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최근에 야근이 많다고 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힘들다면서.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고개를 떨궜다. 그 순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서로 다른 삶, 다른 상처.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같은 배신을 공유한 사람들이었다. 그 공통의 고통이 우리를 묘하게 묶어버렸다. 진실을 마주한 두 사람의 침묵 속에서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다. 배신당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절망과 분노, 그 감정을 우리는 서로의 얼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연 씨 역시 최근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새 정장을 사고 향수를 바꾸고 전화기를 늘 손에 쥐고 있었다고 했다. 그녀가 다가가면 남편은 화면을 급히 껐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다혜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패턴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를 주고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며 위로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같은 상처를 지닌 사람끼리는 금세 마음이 열렸다. 그녀는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았다고 했다. 몇 달 동안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 이름이 반복되어 있었다. 그 날짜들은 그녀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시간이었다. 그날마다 그는 회사 미팅이 있다고 했어요. 이제 보니 전부 거짓이었네요. 수연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깊게 깔려 있었다.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그들의 거짓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였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담당 변호사는 우리가 가진 자료를 하나씩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블랙박스 영상, 카드 사용 내역, 호텔 어메니티 샘플까지면 충분합니다. 상간자 소송과 위자료 청구 둘 다 가능합니다. 그 말에 수연 씨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로 변해 있었다. 이 사람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내가 그렇게 말하자 수연 씨는 단호히 대답했다. 끝까지 갑시다. 더는 속고 싶지 않아요.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서로의 역할을 나누었다. 나는 물류센터 직원 몇 명에게 부탁해 박성훈의 회사 근처를 지켜보게 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사진이 도착했다. 회사 앞 레스토랑, 다혜와 박성훈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이 맞닿아 있었고 미소는 익숙했다. 그 한 장의 사진이 말보다 잔인했다. 수연 씨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다. 메시지 안에는 노골적인 문장들이 가득했다. 오늘 호텔에서 보자. 당신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잤어. 그 문장들을 읽으며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건 분노이자 정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함께 싸우는 동지가 되었다. 법정에 서는 날이 왔다. 우리는 준비된 증거를 책상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다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남아있었고 휴대폰 메시지에는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말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수연 씨가 확보한 카드 명세서는 더 충격적이었다. 박성훈의 법인카드로 찍힌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고 날짜는 수연 씨가 학원에 있던 시간과 겹쳤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 고발을 통해 드러난 리베이트 내역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우리는 단순한 불륜 고소만이 아니라 회사 돈이 불륜 자금으로 사용된 정황까지 법정에 제출했다. 피고 측은 초반에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아마도 설마 우리에게 이 정도 증거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영상이 재생되고
카드 사용 내역이 읽힐 때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졌다. 특히 박성우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저희 부부는 이미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라는 그의 말은 법정에서 조용히 울리는 모욕이었다. 타인의 삶을 무너뜨린 사람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그 순간 내 분노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재판 중 변호사는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증거의 흐름을 설명했다. 블랙박스의 음성, 문자 메시지, 카드 내역, 호텔 어메니티 샘플 모두 동일한 이야기의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 법원은 우리가 제기한 상간자 소송과 회사 비리 고발을 동시에 심리했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숨소리가 조용해졌다. 영상 속에서 들려온 오늘은 내가 결제할게라는 다혜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의 공기가 바뀌었다. 판결은 우리의 손에 조금씩 다가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금전적 배상이 아니었다. 우리가 원한 것은 진실의 확인과 그에 따른 책임이었다. 재판부가 그들의 행위를 하나하나 인정해 나갈 때 나는 고요한 승리의 감각을 느꼈다. 그 감각은 복수라기보다 오래된 상처가 마침내 응답을 받은 듯한 평온에 가까웠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승리는 끝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사회적 직업적 책임이 뒤따랐고 회사의 감사와 검찰 수사는 그들을 결국 무너뜨렸다. 이 사람 정말 끝까지 거짓말하네요. 수연 씨가 이를 악물듯 속삭였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녀는 준비해 온 신용카드 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변호사에게 넘겼다. 그리고 내가 준비한 블랙박스 영상이 마지막 결정타였다. 재판정 안의 조명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오늘은 내가 결제할게. 다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정적이 가라앉은 법정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박성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옆에 앉은 다혜도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방청석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한때 내 전부였던 사람이 다른 남자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다는 안도감이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자 그들의 표정은 무너졌다. 박성우는 끝까지 변명했다.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와 그 말들을 무너뜨리는 증거였다. 특히 수연 씨가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명확했다. 회사 돈으로 다혜와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을 이용한 기록. 그건 불륜을 넘어 범죄였다. 피고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단호히 말했다. 오히려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원고들을 기만하며 불륜 관계를 지속해 온 정황만 있습니다. 그 말이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다. 증거 앞에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심지어 백화점 동료의 증언까지 나왔다. 다혜가 제 남자친구예요. 건설회사 부장님이세요. 라며 박성훈을 소개했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뻔뻔함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나는 방청석에서 다혜를 똑바로 바라봤다. 사랑이었나? 아니면 그냥 탐욕이었나? 내 목소리가 재판정에 울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제야 자신이 무너뜨린 가정의 무게를 느꼈을까? 수연 씨도 남편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집에서 아이들 앞에서 했던 다정함, 전부 연기였네요. 정말 역겨워요. 박성우는 입술만 달싹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판부의 목소리가 울렸다. 피고 박성훈과 피고 김다혜는 각각 원고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그리고 덧붙였다. 박성훈의 법인카드 남용권은 회사 측에 별도로 통보한다. 그 순간 내 안에 무너졌던 시간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았다. 우리는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바로잡은 것이었다. 세상은 때로 느리지만 끝내 정의는 도착했다. 판결이 나온 뒤 박성훈과 다혜는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법정을 나서며 박성훈이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다혜는 힘없이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사랑도 책임도 미래도 없었다. 그저 욕망과 거짓이 잠시 엉켜 있었을 뿐이었다. 법원 앞에서 수연 씨와 나는 나란히 섰다. 비가 내릴 듯 잔잔한 구름이 서울 하늘을 덮고 있었다. 드디어 끝났네요. 수연 씨의 목소리는 안도와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진짜 끝이네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함께 견뎌온 시간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다.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라는 걸. 며칠 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박성훈이 다니던 회사에서는 법인카드 남용과 리베이트 수수료 감사가 시작되었고 곧바로 해고 통보가 내려졌다. 그 소식은 업계 전반에 빠르게 퍼졌다. 도시에 성공한 남자였던 그의 이름은 이제 불명예의 상징이 되었다. 다혜가 일하던 백화점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VIP 고객 응대 매니저가 불륜으로 재판에 섰다는 이야기. 사람들의 시선은 냉정했고 결국 그녀는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고 들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다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법정에서 보여주던 그 당당함은 사라지고 말라버린 눈빛만 남아 있었다. 재민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나는 무표정하게 물었다. 무슨 이야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먹였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들킨 뒤의 후회 그것뿐이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15해 동안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어. 그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어?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집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딸아이는 이유도 모른 채 불안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모든 것은 그녀의 선택이었으니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수연 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박성훈, 회사에서 쫓겨났대요.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유리창에 비친 하늘은 어둑했고 먼 곳에서 비 냄새가 났다. 이제 그들도 현실을 마주할 차례네요. 자업자득이죠. 수연 씨가 조용히 대답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늘게, 이내 굵게 쏟아졌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 빗소리를 들었다. 오랜 시간 가슴속에 맺혀있던 분노와 상처가 그 소리 속으로 흩어지는 듯했다. 세상은 여전히 잔인하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조금 공평해 보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 살아내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그날 오후 물류센터 사무실에 있던 나는 평소처럼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다. 직원이 급히 들어와 말했다. 사장님, 밖에 부인분이 와 계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가보니 다혜가 그 자리에 있었다. 비가 막 그친 아스팔트 위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재민 씨, 제발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용서해줘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한때 모든 걸 함께 나눈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낯설고 초라했다. 그 눈물조차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건 죄의식이 아니라 무너진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이제 와서 왜? 나는 차갑게 물었다. 무릎 꿇는다고 모든 게 없던 일이 되나?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다. 손끝이 떨리는 걸 보며 내 안에서도 오래된 감정들이 하나둘 흔들렸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연민이었다. 그날 아침 수연 씨에게서 들은 소식이 떠올랐다. 박성훈은 회사에서 쫓겨난 후 매일 술에 취해 살고 있다고 했다. 리베이트 건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었고 센트럴파크 아파트는 대출금 연체로 경매 위기에 놓였다. 한때 세련된 정장으로 번쩍이던 남자가 이제는 폐인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다. 자업자득이에요. 수연 씨는 냉정하게 말했다. 회사 돈으로 불륜을 즐겼으니 이제 범죄자가 된 거죠. 그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은 결국 돌고 돈다. 다혜의 몰락도 비슷했다. 백화점에서는 그녀를 VIP 고객과 관계를 맺은 직원이라 수군거렸고 결국 백화점 측은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사직을 종용했다. 집에서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고 화장도 웃음도 자신감도 모두 사라졌다. 딸아이는 엄마가 왜 맨날 집에 있어? 라고 물었다. 그때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가 조금 힘드신 거야. 그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나는 눈앞의 다혜를 가만히 바라봤다. 무릎이 젖어 있었고 손바닥이 바닥에 닿을 만큼 깊이 숙여 있었다. 그녀가 한때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 교만이 얼마나 쉽게 무너졌는지 생각났다. 다혜 씨, 일어나요.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이미 선택했어요. 그 대가를 이제서야 치르는 거예요. 그 말에 다혜의 어깨가 떨렸다. 정말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요. 그런 일? 나는 미소도 없이 대답했다. 그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죠. 당신 스스로에게 약속하세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다. 그 울음은 용서의 문을 열지 못했다. 나는 등을 돌리고 천천히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흐느낌이 바람에 섞여 멀어졌다. 그날 밤 비가 또 내렸다.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걸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인생은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 사람은 실수로 무너지고 후회로 깨닫는다. 그리고 어떤 상처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제 과거에 머물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의 모습은 너무 초라했다. 한때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누구보다 우아하고 당당했던 여자는 이제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그 주변엔 직원들과 행인들이 모여들었고 모두 같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다혜는 그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내 발끝을 붙잡을 듯 울었다. 그땐 정신이 나갔었어.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냉정하게 물었다. 그래서 가정을 버렸다고? 15해를 함께 산 남편과 딸을 버린 이유가 그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만 흘렀다. 재민 씨, 나 정말 잘못했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시 시작하자. 응? 절박한 목소리였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다.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복구되지 않는다는 걸 난 이제 너무 잘 안다. 다 끝났어. 나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내가 박성훈이랑 호텔에서 웃고 있을 때 나는 죽을 만큼 괴로웠어. 그땐 생각 안 했잖아.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니. 그녀는 더 크게 울었다. 제발 딸 생각해서라도. 그 말에 내 안에서 마지막 인내심이 부서졌다. 딸 생각은 왜 그때 안 했어?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울 땐 딸 생각이 안 났나? 내 목소리가 높아졌고 주변의 시선들이 쏠렸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거짓과 위선이 세상에 드러나는 게 통쾌했다. 가정을 버린 순간 넌 이미 아내도 엄마도 아니었어. 그 말에 다혜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다. 진짜 후회는 죄를 짓기 전에 하는 거다. 들킨 후의 후회는 변명이 될 뿐이었다. 이제 그만 일어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나는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다.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 우리는 끝났어. 그리고 돌아섰다. 뒤는 한 번도 보지 않았다. 나중에 직원에게 들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다가 결국 일어나 조용히 걸어갔다고 했다. 몇몇 직원이 사장님 부인이 왜 저러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나는 짧게 말했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밤 수연 씨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잘했어요.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그런 사람들은 용서해도 또 똑같은 일을 해요. 끝까지 선을 그어야 해요. 박성훈도 무릎 꿇고 빌었다지만 그녀는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 후 몇 달이 흘렀다. 세상은 잔인할 만큼 공평했다. 박성훈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아파트를 잃었고 가족과 함께 낡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한때 부장님이라 불리던 남자는 이제 일용직 택배 일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잘난 척하더니 결국 이 꼴이에요. 수연 씨의 목소리는 싸늘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해방감이 있었다. 다혜 역시 백화점에서 쫓겨난 뒤 동네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매일 서서 옷을 개고 손님에게 억지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버텼다고 들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예전의 화려함 대신 묵묵한 현실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와인 한 잔을 따라 창가에 섰다. 서울의 밤하늘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다. 복수의 끝엔 공허가 남았지만 그 공허 속에서 나는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었다. 한때 VIP 고객들을 상대하던 백화점 매니저였던 다혜는 이제 시급받는 아르바이트생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나이 탓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동네 옷가게에서 하루 종일 서서 옷을 개며 시간을 보냈다. 그 손끝에서 흘러나오던 향수 냄새 대신 이젠 세제 냄새가 남았다.
삶은 그렇게 그녀를 현실로 끌어내렸다. 딸아이는 결국 모든 걸 알게 되었다. 학교에서 소문이 퍼졌고 친구들의 속삭임이 아이의 귀에까지 닿았다. 어느 날 밤 아이가 물었다. 아빠, 엄마랑 왜 안 살아? 그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다. 아빠가 엄마를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하지만 너는 엄마 딸이야.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어. 아이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어른처럼 상황을 이해하려는 듯했다. 그 후로 수연 씨와 나는 복수를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수연 씨는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아이들과 함께 피아노 학원에 전념하기로 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녀의 미소에는 후련함이 묻어 있었다. 나도 물류센터 일을 다시 정비했다. 가정 문제로 멈춰 있던 사업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물류망 확장을 준비했다. 일에 몰두하니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다. 몇 달 후 우연히 카페에서 수연 씨를 만났다. 창가 쪽자리에 앉아있던 그녀가 나를 보자 반갑게 웃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학원은 잘 되고 있어요. 아이들도 많이 안정됐고요. 그녀의 말에 나도 미소를 지었다. 저도 물류센터 일이 다시 잘 돌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바쁘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긴 시간의 버팀과 위로가 담겨 있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수연 씨가 말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서로 의지해서 버텨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혼자였다면 절대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우린 피해자였지만 끝내 이겨냈네요. 그 말이 내 가슴에 깊이 박혔다. 우리는 복수를 넘어선 승리를 했다. 무너졌던 삶을 다시 세웠고 그 안에서 자신을 되찾았다.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다. 연인 사이는 아니지만 고통의 시간을 함께 건넌 동료 같은 존재. 그 이상으로도 그 이하로도 아닌 관계였다. 박성훈과 다혜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다. 이제 진짜 승리는 각자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우리에게 있었다. 물류센터는 예전보다 더 커졌고 딸과의 관계도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다. 비로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 속에서 나는 아주 조용히 웃었다. 긴 겨울이 끝났음을, 그리고 진짜 봄이 찾아왔음을 느끼며. 수연 씨는 지금 피아노 학원을 확장해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그녀의 삶을 채우고 있었고 그 손끝엔 이제 음악 대신 평온이 흐르고 있었다. 나 또한 물류센터를 안정시켜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며 다시 삶의 중심을 되찾았다.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는 같은 교훈을 가슴에 새겼다. 결국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 그리고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박성훈과 다혜의 배신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신뢰를 파괴한 범죄였다. 그들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무너졌다. 이번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결혼 15년 차의 평범한 남편 윤재민이 아내의 불륜을 발견하고 상간남의 아내 수연과 함께 진실을 밝혀낸 이야기다. 백화점 매니저였던 아내 다혜는 제약회사 부장 박성훈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남편이 우연히 발견한 호텔 어메니티 샘플과 블랙박스 영상이 모든 걸 폭로했다. 그 후 두 피해자는 손을 잡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블랙박스의 음성, 신용카드 내역, 문자 메시지. 모든 증거가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했다. 거짓과 탐욕의 끝은 결국 파멸이라는 이야기. 박성훈은 회사 돈을 빼돌려 불륜 자금으로 쓰다 해고당했고 검찰 조사까지 받으며 삶이 무너졌다. 다혜는 백화점에서 쫓겨나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윤재민은 단호히 말했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 그리고 지금 윤재민과 수연 그 두 사람은 상처를 딛고 다시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복수를 넘어 진짜 승리를 손에 넣었다. 그 승리는 다시 살아낸 용기였다. 이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끝까지 싸웠을까? 아니면 마지막 눈물 앞에서 용서를 택했을까? 이 이야기는 그 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